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입니다. 제1부 대지의 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대지의 꿈. 웅보가 그의 할아버지한테 들은 바로는 할아버지의 할머니도 도둑 누명을 쓰고 건넌마을 최참봉 내에 붙잡혀 있는 당신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처녀의 몸으로 노루목 양진사 댁에 팔려왔다고 하였다.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아버지는 정월 대보름날 밤에 최참봉 집에 숨어 들어가서 복토를 훔치다가 들켰다고 하였다. 그 무렵 해마다 대보름날 밤이면 복토 훔치기를 하였다. 가난한 사람이 그 마을 부잣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마당이나 뜰을 파서 흙을 훔쳐다가 자기네 부뚜막에 바르면 부잣집의 복이 모두 옮겨와서 부잣집은 가난해지고 그 대신 복토를 훔쳐온 가난한 집이 부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에서 대보름날 밤이 돌아오기를 벼르고 있었다. 뼛속에 땀이 괴도록 죽기 살기로 일을 해봤자 목구멍 타작도 어려운지라 살아생전에 부자가 되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보름날 밤이면 부잣집은 종들을 모두 풀어 횃불을 밝혀들고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이 몰래 담을 넘어오는 것을 밤새도록 지키게 했으며 만일 복토를 훔치다가 종들한테 붙잡히는 날에는 성한 몸으로 돌아가지를 못했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부잣집에 담을 넘었다. 논밭 한 떼기 없이 영산강에서 잉어나 가물치를 잡아서 울타리의 호박덩이처럼 줄멍줄멍 딸린 새끼들을 먹여 살리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아버지도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최참봉 집담을 넘다가 종들한테 붙잡혀서 초주검이 되게 두들겨 맞은 뒤에 뒷곁 곳간에 갇히고 말았다. 남달리 몸이 날래고 뚝심이 센 그였지만 최참봉 내 마당에 발이 닿기가 무섭게 붙잡힌 몸이 되어버렸다. 을에 그랬듯이 최참봉은 그를 도둑으로 몰았다. 그리고 마당에 발이 닿기도 전에 붙잡힌 그에게 안방에 숨어들어 귀중한 금폐물을 훔쳤다고 덮어 씌우고는 훔친 물건의 값을 보상하기 전에는 풀어주지 않겠다고 땅땅 울렀다. 금폐물은커녕 지푸라기 한 개도 손대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럴수록 최참봉은 더욱 무섭게 닭달질을 하였다. 훔쳐간 금폐물을 어디에 감췄느냐고 억지로 몰아세우며 폐물을 내놓지 않겠다면 폐물값으로 황소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하늘을 향해 오장육부를 매지매지 끄집어내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다. 할아버지의 할머니는 결국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노루목 양진사 댁에 황소 한 마리 값에 팔려 최참봉 내 금폐물을 보상해 주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무릎이 깨지고 온몸에 구렁이가 감긴 듯 푸릇푸릇 피멍이 든 채 최참봉 내 대문 앞
개골창에 내동댕이 쳐서 하룻밤을 끙끙 앓다가 새벽에야 친구들에 의해 업혀온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아버지는 눈자위를 허옇게 까 뒤집으며 붓붓 이를 갈아댔다. 딸을 판 몸값을 주고 풀려나온 것을 알자 깨진 무릎을 방바닥에 짚고 엎드려서는 구들장을 치며 꺼이꺼이 울었다. 그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불돌처럼 펄펄 끓는 몸으로 물 한 모금 떠넣지 않은 그는 밤새 딸의 이름만 불러대었더니 식구들이 잠든 첫 새벽에 물고기의 배를 따는 호미칼을 품고 기다시피 하여 집을 나가 최참복네 앞에서 칼로 배를 갈라 창자를 드러내 놓은 채 죽었다. 그가 죽은 뒤 가족들은 모두 최참복네 종으로 투속하여 들어갔다. 왜 하필이면 최참복네 종이 되었을까요? 웅보가 묻는 말에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왼수를 갚으려고 그랬겠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안 하든 하고 말했었다. 그래, 왼수는 갚았나며? 우리 할머니 이야기로는 할머니 바로 및 여동생만 남겨두고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다더라. 풍비박산이 되다뇨. 식구들을 하나씩 찢어서 다른 양반집으로 되팔아버린 거지. 왼수를 못 갚았구만요. 내가 알기로 여적지 종이 상전한테 왼수 갚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저 죽은 듯기 개 모양으로 땅바닥을 기면서 살았지. 그 뒤 할아버지 할머니 식구들은 어찌 되었어요? 개 모양으로 뿔뿔이 흩어진 뒤 소식이 끊겨버렸을 거다. 할아버지의 말에 웅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맛보았다. 그는 문득 몇 년 전에 길렀던 암캐 누렁이 생각이 떠올랐다. 금성산 골짜기에 희끗희끗 눈이 덜 녹은 첫봄, 동구박 개골창에 개버짐이 올라 앙상하게 털이 빠지고 눈곱자기가 덕지덕지 붙은 채 버려진 강아지를 품에 안고 온 웅보는 당장 내버리라는 아버지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씩씩 코를 불어가며 쇠죽손 옆에 계집을 만들어 놓고 돌봤다. 열심히 구안해준 탓으로 강아지는 한 달 만에 토실토실 살이 찌고 캥캥 짖기까지 하였다. 누렁이는 이듬해 새끼를 5마리나 낳았다. 웅보는 5마리 새끼를 다 기를 요량으로 젖을 뗀 후에도 아무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다.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구정물통에 버릴 음식들을 받아다가 개들에게 먹였다. 그러나 개들이 커갈수록 먹을 것을 대어줄 수가 없었다. 안방마님이 그것을 알고 5마리를 모두 친척들한테 나누어 주고 말았다. 노루묵에 남은 것은 1마리뿐이었고 4마리는 사뭇 먼 곳으로 떨어져 갔다. 웅보는 며칠간 눈이 텅텅 붓게 울었다. 새끼들이 어디로 간 줄도 모르고 웅보만 보면 꼬리를 치는 누렁이가 야속하기까지 하여 마구 발길질을 했다. 그래도 누렁이는 혀로 웅보를 핥으며 꼬리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여름 하지가 지나서 모내기를 마친 하인들이 누렁이의 목에 홀랑이를 감아
상여바위 옆 미루나무 가지에 매달고 장작개비로 퍽퍽 소리가 나게 골통을 깨서 죽인 다음 불에 끄슬리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누렁이가 죽은 후 며칠 동안은 잠을 잘 수도 없었다. 밤마다 누렁이와 그 새끼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누렁이와 그 새끼들이 사람으로 변하기도 했는데 꿈을 꾸면서도 그 얼굴들이 어쩌면 할아버지의 할머니 식구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할머니 친정아버지의 피가 이 할애비 몸속에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웅보가 꿈 이야기를 하자 할아버지는 한동안 눈을 감고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그렇게 말했다. 할아버지의 그 같은 말에 웅보도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부자가 되고 싶어 최천봉네 복토를 훔치러 담을 넘다가 붙잡혀 끝내는 죽음을 맞고 식솔들까지 풍비박산이 되어버린 할아버지의 할머니 친정아버지와 종이 싫어서 도망을 치다가 붙잡혀 이마에 불도장을 찍힌 웅부 할아버지가 어찌된 건지 자꾸만 같은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종이 상전한테 왼수를 못 갚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이 부자가 된 것도 없다. 부자가 되겠다고 복토를 훔치려고 한 그 양반 욕심이 너무 과한 탓에 딸까지 팔아먹고 처자식을 종으로 만들고 말았어. 할아버지는 외증조부의 처사를 그렇게 탓하는 것이었으나 웅보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아마 이대로 있다가는 풀려나온 종들은 몽땅 딸 자식들을 생구로 팔아먹을 것이로구만. 막판에는 얘 뱃내까지도 팔아먹을 거여. 며칠 굶고 하늘이 뱅뱅 돌면 옆에 내 처자식 안 팔아먹을 장사가 있겠어? 차라리 식솔들 끌고 가서 영산강물에 풍덩 빠져 죽어버릴까? 좌우당간에 앞으로 처자식이 안 굶기고 살아갈 것이 죽을 일만 치나 걱정이구만. 그들은 한숨을 토하며 말했다. 나라에서 종이란 종은 제 풀어주라고 하니 할 수 없는 일이지만도 일시에 그 많은 종들이 풀려나서 무엇을 먹고 살 거요? 모래를 파먹고 살 거요? 죄다 새끼 내려오셔요. 잠자코 있던 대부리가 한마디 하였다. 그들은 대부리의 얼굴 상처를 보고도 어쩌다 다쳤느냐고 묻지를 않았다. 그들은 대부리의 얼굴 상처를 염려해 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당장 다음 끼니 끓일 것이 없어 눈앞이 암담할 뿐이었다. 왜? 새끼네에 오면 좋은 일이라도 있는가? 막둥이가 웅보를 보며 물었다. 약한 사람일수록 한데 모여 살아야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흩어지면 못 삽니다. 헌데 모여 있어야 무슨 일이고 할 수가 있어요. 대불이었다. 그는 말을 계속했다. 한데 모여서 땅을 파건 고기잡이를 하건 해야지요.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한데 모여 있으면 아무리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양반들이 함부로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백 명 모여서 둑을 싸우면 감히 박주신의 하인들이 회방을 놓겠어요?
둑이라니 무슨 둑을 쌓길래? 판세가 물었다. 시작한 지가 한 열흘 되었네. 영상강이라도 맡고 있는가? 덕칠이가 농담으로 물었다. 땅이 생긴 담이야 영상강이 아니라 하늘이라도 막아야지. 웅부는 자신 있게 말했다. 하긴 영상강변에는 물이 무샤서 버려둔 땅이 많을 거로구만. 한번 구경이나 하세. 판세가 일어서며 말했다. 뭘? 둑 쌓는 것 말이시. 그제야 웅보는 판세를 쳐다보며 아직은 시작이여. 자네들이 보면 아이들 속급질하는 것 같을겨. 하고 판세를 따라 일어설 생각을 않고 미적거렸다. 시작이사 다 그렇지. 청을 치러 금을 시작하는 거 모르남? 판세가 웅보의 어깨죽지를 잡아 끌며 재촉하였다. 판세가 서두르자 덕칠이 막동이도 한번 구경이나 하고 싶다면서 일어섰다. 보여드리슈. 옆에 있는 대부리가 형의 옆구리를 집적거리며 말하자 마지못해 웅보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들은 돈단을 내려가 새끼내로 향했다. 아직 큰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끼내 물은 찌적찌적 겨우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비웃지나 말게나. 웅보는 두글싸탐한 현장에 발걸음을 멈추어 서며 친구들을 둘러보았다. 이 둔덕에서 저쪽 미루나무 있는 데까지 새끼내물이 넘치지 못하게 둑을 쌓고 나서 영산강 큰 물이 덮치지 못하게 다시 이쪽에 큰 방천을 해야 할 것 같아. 웅부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을 하였다. 그들이 서 있는 땅 가시나무, 뚫배나무, 개간냉이 풀이 한데 엉클어진 냇가에는 세 식구가 열흘 동안 뼈가 휘도록 옮겨다 놓은 돌무더기가 겨우 개미집 허물어 놓은 것처럼 어설프게 보였다. 기왕이면 미루나무까지만 쌓지 말고 더 길게 쌓도록 하게. 판세가 냇가를 오르내리고 나서는 웅보에게 말했다. 둑을 길게 쌓을수록 땅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세 식구 힘으로는 이것도 벅차네. 그래도 기왕지사 시작한 일인데 암튼 자리는 잘 잡은 것 같네. 그런데 왜 일을 중단했는가? 덕칠이가 뚜벅 묻자 웅보는 박초신의 하인들의 행패를 말하려다가 대부리가 아파서 잠시 쉬었네 하고 희미하게 대답했다. 어이 웅보. 판세가 등을 툭 치며 큰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러다가는 웅보 자네만 부자가 되겠네 그려. 부자가 될 생각은 터럭만큼도 없네. 우리 식구 묵고 살 땅만 있으면. 어찌 우리도 한쪽 끼워주지 않을란가? 판세가 진지한 얼굴로 물어봤다.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었네. 웅보 자네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소. 덕칠이와 막동이도 웅보 옆으로 바짝 다가서며 밉지 않게 찍는 소리들을 한마디씩 뱉어냈다. 웅보는 잠시 세 사람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그는 그들의 표정에서 진정으로 그들이 땅을 갖기를 원하는가를 읽고 싶었던 것이다. 자네들 참말인가? 웅보가 물었다. 이 판국에 헛소리하게 생겼는가? 진심이요?
우리가 할 일은 땅 파는 것밖에 뭐가 있겠는가? 세 사람은 웅부를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속말을 하였다. 좋네. 웅부는 그들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첫술에 배부르기를 바라겠는가? 우선 힘을 합해서 둑을 막아보세. 단 한 뼘이라도 우리들 땅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오진 일인가? 기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둑을 더 길게 싸우면 어쩔까 싶네. 그들은 막동이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았다. 그것도 괜찮겠지. 우리 애잔한 사람들끼리 힘을 합어세. 사람 같지도 않은 우리들도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 양반들한테 보여줘야 해요. 그들은 가슴에 응어리진 울분을 터트리기 한마디씩 뱉어냈다.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 웅부가 물었다. 선창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수십 명은 될 거요. 그러면서 판세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얼추 수를 헤아리는 것 같더니 땅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누구 가릴 것 없이 아무라도 와서 일을 하도록 하세. 하고 의견을 물었다. 대충 몇 사람이나 될까? 못해도 20-20명은 넘을 걸세. 여기 와서 둑을 쌓자고 해도 당장 뭘 묻고 일을 할 거요? 덕칠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거야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지. 웅부 생각에 둑을 쌓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는 그리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우선은 촉은 모피로 연명이야 할 수 있을 것이고 산비탈을 파고 감자라도 묻어놓으면 여름은 이겨낼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가을부터는 선창에 하역 인부자리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니 등짐 일을 한들 굶어 죽지야 않겠지 싶었다. 대책이라니? 판세가 궁금한 얼굴로 웅부를 보며 물었다.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갖고 있으면 말해보라는 그런 얼굴빛이었다. 둑을 완전히 쌓고 저조금 땅을 나누어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할 때까지는 묵고 사는 것만은 한 통을 쳐야 할 거요. 하는 웅부의 말에 한 통을 친다면 한솥밥을 먹자는 겐가? 하고 판세가 찬동하는 말투로 반문을 했다. 같은 일을 함시로 누구는 굶고 누구는 새끼 또박또박 찾아먹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굶으면 다 같이 굶고 묵으면 다 같이 묵자 이 말 아닌가? 덕칠이도 찬동을 표했다. 그냥 한 식구가 되는 거로구만. 함께 묵고 함께 이러고. 바로 그거요. 이야기가 거기까지 진전되자 그들은 다시 주막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주막에 돌아오자 5집 식구가 한 덩어리가 되어 술청에 모여 쌀분이가 쑥을 넣고 끓인 묵숙한 쌀죽을 둘러 마시고 있었다. 남자들은 대강 요기를 한 뒤 다시 웅본의 방으로 들어가 둑 쌓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의견들을 모았다. 종에서 풀려난 사람이면 누구든지 새끼 내에 와서 힘을 합해 둑을 쌓는 일을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에 대부리도 찬성을 하였다. 잘들 하셨어요. 실은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었는디. 대부리는 금방 힘이 솟는 듯한 얼굴이었다. 판세와 덕칠이
막동이 이렇게 세 사람은 가족들을 새끼네 주막에 남겨둔 채 일단 선창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뜻에 찬동하는 사람들을 모아오기로 하였다. 웅부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는 잠시 노루목에 다녀올 생각이었다. 노루목에 가서 곡식 말이라도 구득해와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모여 일을 하자면 당장 죽이라도 끓여 먹을 양식이 필요할 것 같았다. 그들에게 힘이 될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식량이었다. 웅부는 노루목에 가서 마님한테 통사정을 하여 도움을 청해볼 생각이었다. 마님이라면 그를 도와줄 것도 같았다. 농사를 지어 갚기로 하고 색가리를 얻어올 셈이었다. 그러나 웅부는 그의 그런 생각을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미리 말을 했다가 빈손으로 돌아올 경우 실망을 안겨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웅부는 친구들과 함께 선창까지 왔다. 선창 객주거리와 마방집 부근에는 종문서 하나만을 받아주고 쫓겨나오다시피 한 종들이 거렁뱅이 때나 다름없이 질펀하게 앉아서는 희불그레하게 떠오른 햇무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삿갓구름과 햇무리를 보고 비가 오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는 얼굴들이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시래기처럼 온몸에 물기가 쫙 빠져버린 그들은 배고픔과 피로에 쪄눌려 보였다. 마방거리에서 친구들과 헤어져 나루터를 향해 서둘러 가다 말고 웅보는 갑자기 몸을 돌려 세웠다. 객주거리 쪽에서 왁작으로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인가 다급한 목소리로 웅보를 부르고 있었다. 흙먼지가 안개처럼 뿌옇게 뜬 하늘의 야트막한 모서리에서 종다리가 우짓고 영산강 물비늘을 일으키는 새바람에 강둑에 뾰곰뾰곰 돋아나기 시작하는 콩잎 모양의 콩제비꽃 떡잎들이 솔솔 흔들리는 봄. 첫 봄에 새바람이 불면 그 해엔 난봉이 많이 난다던가. 동푼 단양이라는 말은 봄에 새바람이 많이 불면 그 해에 풍년이 든다는 뜻이 아닌가. 그러나 웅부 어머니는 풍년을 싣고 온다는 새바람이 석 달 열흘을 분다고 해도 담배 씨만큼도 즐겁지가 않았다. 집 떠난 아들 며느리 걱정에 새바람, 갈맛바람 가릴 것 없이 심사가 5, 6월 밭둑에 땅가시 얽히듯 뒤숭숭하였다. 풍년 거지가 더 서럽다는데 집을 떠난 자식들이 빈손으로 떠도름하며 고생하리라는 걸 생각하면 아침 저녁 짹짹거리며 두엄발치를 해적이는 참새들만 봐도 내 새끼들도 배가 고파서 저 참새들 모양 허우적거리고 있겠구나 싶어 목을 때가 콱 막히곤 하였다. 웅부 어머니는 외꽃처럼 노란 감독에가 소복이 쌓인 죽담 용마름 너머로 뻐끔이 열린 남쪽 하늘을 올려다보며 푸 한숨을 토했다. 웅부의 태몽을 구웠을 때도 행랑채 두엄발치 옆 접시 감나무에서 감독에가 소도록이 빠지고 나무에 물이 오르느라 산자락이 희뿌옇게 출렁이는 봄이었다. 웅부 어머니는 어찌나 태몽이 끔찍스러웠던지 지금도 오싹거리는 듯 싶었다.
텃밭에 고추 모종을 내고 호미 씻을 사이도 없이 방에 들어와 휠적 방문을 열어놓고 허리를 펴고 누웠는데 말뚝버섯처럼 대가리는 푸르고 몸통은 황백색으로 얼룩덜룩한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머리를 바짝 쳐들고 스스로 방문턱을 기어들어 오더니만 웅부 어머니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다. 그녀는 약간 답답한 느낌이었으나 결코 구렁이가 징그럽거나 무섭지는 않았다. 그녀의 몸을 칭칭 감고 통에 테를 매듯 바짝바짝 죄어오던 두 발도 더 될 것 같은 기다란 구렁이는 대가리를 그녀의 눈앞에 세우고 무당벌레의 더듬이 같은 혀를 널름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구렁이의 대가리는 순식간에 사람의 얼굴로 변했는데 그 얼굴이 너구리 코의 남편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꿈에도 생소한 전혀 남모르는 남자 같기도 하였다. 잠이 깨어 시어머니한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삼신 할머니가 다녀간 것이 분명하다면서 곧 손자를 보게 되었다고 좋아했다. 웅부 어머니는 그것이 비록 삼신 꿈이라고 해도 하필이면 징그러운 뱀 꿈일까 싶어 마음 한구석이 꺼림직했는데 큰 구렁이가 용이 되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대신 사람으로 화신을 한 것이 틀림이 없다. 고 한 시어머니의 말에 조금은 자랑스럽고 오달진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하필이면 그날 해걸음에 주인 나리의 몸보신에 좋다는 뜸부기 사냥을 나간 남편이 살모사에 물려 늙은 하인의 등에 엎여왔다. 그녀는 남편이 뱀에 물렸다는 말을 듣고 꿈에 나타났던 사람 얼굴의 큰 구렁이 생각이 뇌리를 빠개는 것 같아 흐물흐물 주저앉고 말았다. 하인들 여럿이 달려들어 뱀에 물린 장단지를 사금파리로 째고 입으로 피를 빨았으나 남편의 다리가 안채 기둥만큼이나 희불그레하게 부어오르면서 왼쪽 눈이 거슴츠레하게 감기기 시작했다. 도끼 자루만한 살모사에 물렸으니 죽을 것이라고들 하였다. 그녀는 남편이 그렇게 된 것이 대낮에 꾸었던 삼신꿈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남편한테 큰 죄를 지은 듯 마음 죄어듬에 눈물 콧물 훌쩍이며 뜬 눈으로 밤새도록 간장을 녹였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영락없이 죽을 사람으로 생각했던 남편이 사흘 만에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이다. 남편은 언제 살모사에 물렸느냐 싶게 기운을 되찾아 다시 뜸부기를 잡으러 다니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0달 후인 이듬해 첫 봄에 웅보를 낳았다. 그녀가 아들을 낳자 태몽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 시아버지는 핏덩이 손자를 들여다보면서 이놈아, 승천을 못하고 종놈의 자식으로 생겨났다고 해서 낙심 말아라. 이승에서 종으로 살면 저승에 가서는 상전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놈아. 하면서 알아듣지 못할 말로 타령 한가락을 흥얼거리기까지 했다. 웅부는 종의 자식답지 않게 커갈수록 영특했고 눈치가 빨라 상전으로부터 크게 꾸중을 당하는 일이 별로 없이 자랐다. 웅부가 커가는 것을 보고 그의 할아버지는 늘 저놈이 내 핏줄을 받지 않고 양반집에서 태어났더라면 크게 입신을 할 것인디
하면서 무거운 한숨과 함께 혀를 차곤 하였다. 그러나 웅부 어머니는 자식이 영특하게 자랄수록 마음이 조마조마해졌다. 그녀는 웅부가 저의 아비처럼 평범한 종이 되기를 빌었다. 엉뚱한 생각을 품고 할아버지처럼 불도장이나 찍히면서 상전의 눈밖에 난 목리쟁이가 되지 않기를 원했다. 그러기에 종문서를 찾아서 떠나간 것이 걱정이었다. 웅부 형제가 노루묵을 떠난 것도 2달이 가까웠다. 청명, 한식이 지나고 고구가 성큼 가까워지자 농가에서는 침종을 서둘렀다. 2 아들과 3 며느리를 떠나보낸 장소의 내외는 고적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늙음하게 자식들과 떨어져 살자니 마음 붙일 곳이 없어 허심허심하였다. 종문서를 받아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양진사 댁의 메인 몸이나 짐배 없는 그들 내외는 그저 얼굴 맞대고 앉기만 하면 자식들 걱정이었다. 정처 없이 뜬골로 떠난 몸들이라 어디에서 뜬벌이라도 하며 굶어 죽진 않았는지, 새 며느리와 웅보 사이에 금술이나 좋은 건지, 기별이나 전해오면 마음을 놓을 수가 있을 터인데 2달이 지나도록 종무 소식이니 안동답답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풋바심할 때나 되었으면 걱정이나 덜할 것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사는지 원. 웅부 어머니는 자식들 걱정에 눈물 마를 날이 없어 눈언저리가 물크러질 정도였다. 저놈의 영감 땜시 자식들만 뜬 걸로 보내놓고 이렇게 속을 태운단께. 웅부 어머니는 걸핏하면 장쇠한테 서름풀이를 하였다. 장쇠는 그런 할멈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곤 하였다. 대꾸조차 해주지 않았다. 장쇠는 이른 아침부터 광주리에 종잣뼈를 가득 담아서 물독에 넣으며 큰 막대기로 휘젓고 있었다. 저놈의 영감 내버려 두고 나라도 따라 나설 것인데. 잠여러 망구 시방이라도 찾아 나서지 그려. 침종을 하던 장쇠가 일손을 멈추며 볼멘 소리로 내지르자 웅부 어머니는 입만 비죽거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정이라도 노마님 유언대로 내 땅을 찾을 거여. 내는 빈손으로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간단께. 장쇠는 누가 듣거나 말거나 큰 소리로 팩팩거렸다. 그는 요즘막 심정 같아서는 양진사한테 대들어 요절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땅을 떼어달라고 생떼라도 쓰고 싶었다. 아이고, 그놈의 땅 소리, 그 이엠뱅할 까마귀 우는 소리. 웅부 어머니는 자나깨나 내 땅 해쌓는 영감이 밉기까지 하였다.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집을 나간 자식들 걱정은 않고 그저 눈만 벌어지면 땅 타령이니 듣기에도 신물이 났다. 어디에 근거를 잡았는지 수소문이라도 좀 해봐요. 웅부 어머니는 남편을 향해 소리를 내질렀다. 허허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얀정머리 없는 애비. 무소식이 희소식인겨. 자리를 잡으면 어련히 알아서 기별을 할까? 장소의 내유는 이렇게 자식들 일로 티격태격 입씨름을 하기가 일쑤였다.
자식들 일로 마음이 아픈 것은 장쇠도 마찬가지였다. 그도 역시 의지가지 없이 빈손으로 훌쩍 떠나간 자식들이 어찌 마음에 걸리지 않을까만 우선은 양진사한테 땅을 떼어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있기에 자식들 걱정은 잠시 잊고 있는 터였다. 또 걱정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싶었다. 장쇠의 내외가 자식들 일로 큰 소리를 주고받을 무렵 별당에 들어있는 마금예는 조심조심 안채로 나왔다. 그녀는 유사히 입덧이 나기 시작한 터였다. 마님과 약속한 대로 논이 생기게 되어 즐거운 마음이긴 했으나 한편으로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뱃속에 든 아기가 천한 종 웅부의 씨앗이 분명하거늘 마음 한구석이 늘 맷돌에 짓눌린 듯 맹맹하고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다. 안방으로 들어간 마금네는 마님한테 입덧이 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웅부의 씨가 자네 뱃속에 있다는 말인가? 마금네가 태기를 알리자 마님은 펄쩍 놀라는 얼굴이었다. 마님의 얼굴에 결코 반가운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마님의 얼굴을 얼핏 훔쳐본 마금예는 마음이 들돌처럼 무거워졌다. 마금예의 생각에는 웅부의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들으면 마님이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반가워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이 되레 실뚱멀룩한 얼굴로 우두커니 그녀의 얼굴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래, 자네 말이 확실한가? 마님은 거듭 묻고 있었다. 지난달에 몸에 것도 없었고 온통 속이 머쓱머쓱하여 물만 넘어가도 활칵 넘어옵니다요. 그렇다면 아기를 가진 것이 틀림이 없구만. 셋내의 입덧은 유별납니다요. 그렇게 말하는 마금예는 아까부터 건구역질이 올라오는지 오른손바닥으로 입을 쥐어 싸고 앉아 있었다. 그렇다면 2달째가 되는가? 그렇습죠. 웅부 그놈이 사내구실을 제대로 했구만. 마님은 희미하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기실 유씨 부인은 마금네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말에 괜히 마음이 울적해진 거였다. 여자의 투기심인지도 몰랐다. 유씨 부인은 자신의 투기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도 마금예가 부러운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정말이지 뱃속에 아이를 가진 마금예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부러웠다. 유씨 부인은 괜히 슬픈 생각이 울컥 솟구쳐 고개를 숙여버렸다. 그래, 몸조리 잘하고 당부 한 해만 웅부 아이라는 말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네. 유씨 부인은 싸늘하게 말했다. 마금예가 잠시 후 안방에서 나간 뒤에도 유씨 부인은 울적한 마음에 통곡이라도 하고 싶어졌다. 몇 년 동안 별당 출입을 해온 남편은 끝내 아이를 갖지 못하고 몇 차례 잠자리를 같이 한 천한 웅부는 단번에 자식을 만들다니 아니할 말로 눈에서 쌍불이 켜질 것만 같았다. 장차 마금예의 뱃속에 든 웅부의 자식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쳐두고
자신이 한갓 천한 씨바지만도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만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마금예를 내보내고 싶기도 하였다. 마님이 마금예의 수태 소식을 듣고도 별로 반가워하는 기색이 아닌 것과 같이 그런 마님의 얼굴 표정을 읽은 마금예 또한 뜨악한 기분이 되어 자꾸만 생각이 헷갈렸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설령 아기를 낳아준 대가로 땅을 얻게 될지라도 그 아기가 양진사의 핏줄이 아니고 웅보의 핏줄인 바에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래도 양진사 댁에서 그녀가 낳은 아기를 고이 키워줄 것 같지가 않았다. 누구의 핏줄이건 간에 그녀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태어날 아이의 장래가 걱정인 것이었다. 별당 대돌 위에 턱을 받치고 앉아있던 마금예는 하늘에 두둥실 떠가는 구름이라도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싶은 심정에 불현듯 일어나서 사랑채 쪽으로 갔다. 뒷곁 별당에만 들어박혀 있자니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서 8달이 훌쩍 지나 아이를 낳고 양진사 집에서 훌훌 떠났으면 싶었다. 생각하면 지난 몇 년 동안 별당 생활은 옥살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배불리 먹어도 마음은 굴뚝처럼 검게 그을어 있었다. 사랑채 마당으로 나온 마금예는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며 서성거렸다.